안녕하세요. 저는 더 이상 학과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기쁜 마음으로 그만뒀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북아시아와 고인류인데 제가 솔직히 오늘 이 학회의 성격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뜬금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드는데 어느 정도는 왜 이게 연관이 돼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제가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아시아 하면은 여기 한반도가 있고 대충 칭링 산맥 북쪽 그리고 티벳고원의 동쪽에 있는 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을 하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반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반도에서만 살지 않았고 특히 신석기 이래 이전까지는 이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전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초점 중에 하나는 한반도에서 나온 화석이 지금의 한국인하고는 상관이 특별하게 없을 수도 있으며 지금의 한국인은 지금 한반도에서 나온 화석하고 더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현재 한국인을 만드는 그런 다양한 인간들, 조상들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유라시아 전체에서 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틀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많이 유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초점을 두는 부분은 동북아시아는 다음과 같은 유적들이고요. 이거 유적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조금 제가 드린 발표자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맨 처음에 누구였고 그 다음에 누구였고 그 다음에 누구였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적으로 더 접근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앞으로 20분 동안 동북아시아의 고인류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역사성, 또 하나는 세계성, 또 하나는 지역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슨 뜻이냐면요. 역사성이라는 것은 고고학 사에서의 동북아가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인류 학사에서의 동북아가 차지하는 위치 때문에 동북아에서 나오는 자료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색채 얼마나 많이 나왔고 언제 많이 나왔고는 전적으로 고인류 학사의 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1871년 다윈이 쓴 인간의 유래 그리고 성선택에 관한 인간의 유래에서 살짝 비춘 인간의 진화 기원에서 영감을 얻은 사람들은 아시아를 인류의 요람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는 특히 해켈이나 듀부아 같은 사람들의 활동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는 아시아에서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누가 이 최초의 인류일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탔습니다. 발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거기서 유명한 것이 베이징인 자바인 지금 호모 에렉투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이 화석들이 인류의 최초의 인류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까지도 가장 활발하게 연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20세기 중반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이 아시아는 주변부 지역이 됩니다. 고인류 학사에서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등장입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슈퍼 컨트리, 초강대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그 막대한 자원, 돈과 인간 연구자들을 고인류학에 쏟아부었는데 그들이 궁금했던 것은 물론 현생 인류의 기원이
인류로 생각이 되었던 여기서 현생 인류는 물론 유럽인이죠. 기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유럽 그리고 니안데르탈 인간의 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최초 인류의 조상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프리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아프리카와 유럽의 많은 연구 활동이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세기 중반부터는 기본적으로는 이 동북아시아, 아시아 전반적으로 고인류학에서는 그냥 조금 그 베이징인 자와인 호모 에렉투스 이후로 조금 그냥 사라져 가다가 현생 인류가 와서 정리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되었죠. 그래서 왜 사라져갔는지, 왜 못 남았는지, 왜 버티지 못했는지, 혹은 이 렘넌트라는 개념, 잔류 집단, 호모 에렉투스가 거기서 근근히 연명을 했다는 그런 식의 개념들이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특이하게 예외적으로 아시아 기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빈 다넬리 굉장히 극히 드문 케이스인데 이분이 요즘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21세기 초에 들어서 다시 새로운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관심에 사실은 역동적인 이유를 제공한 것은 고인류학 내에서의 다양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학자들이, 저도 그 다양성을 대표한 학자 중에 하나일 텐데요. 다양한 학자들이 고인류학 내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소들, 식민주의, 유럽 제일주의, 또 성별주의, 인종주의 같은 데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초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유럽과 미국과 아프리카를 벗어난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오픈하게 되었고 거기에 덧붙여져서 데니소바와 등등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맥을 못 추던 그 전에 있던 강대국들이었던 중국이랄지 소비에트 등에서 다시 회복을 해서 특히 중국의 활약은 눈부실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로 고인류학에서의 동북아의 자료는 20세기 초반 자료거나 그러니까 즉 정식 연구 자료가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전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발견이 된 자료거나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힘으로 발견을 한 자료거나 이렇게 두 모습이 상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계성 동북아 인류를 포함한 다양한 호모속, 우리가 속하고 있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죠, 우리 모두가 속하고 있는 호모속이 세계적으로 어떤 진화적인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다음 네 가지인데요. 호모속이 등장하자마자 9세기에서 발견이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뇌 용량이 증가, 문화행위 복잡화, 인구 증가, 이 네 가지가 전체 동북아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호모속의 진화 양상을 설명하는 키워드들입니다. 호모속이 등장하자마자 9세기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호모 에렉투스, 북경원인, 베이징인, 자와인과 같이 60만 년, 50만 년 전 정도의 중기 플라이스토스에 아프리카에서 확산이 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호모속이 시작했던 210만, 220만 혹은 230만 년 전까지도 바라보는 그렇게 오래된 시기에 이미 아시아에서 인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전까지 생각했던 거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꾸는 일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논문들이 혹은 대중적인 글들을 보면은 이렇게 점을 찍어서 마치 인류가 아프리카를 아프리카를 한 것처럼 그리는데요. 이런 식의
화살표 같은 거를 나타내는 그림은 사실은 이제 오도 misleading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로비츠 선생님이나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이주의 개념으로 이전 화석 인류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전 화석 인류는 이주를 한 게 아니라 이주는 A 지점에 있다가 B 지점으로 가는 거죠. 이민이랄지 십자군 원정이랄지 그런 식으로 있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이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전까지, 신석기 이전까지의 이 무브먼트, 이동은 이주가 아니라 확산인 것입니다. 확산한다는 얘기는 서식지, 거주지라고 얘기하는, 서식지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서식지가 커지려면, 그러니까 있던 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곳에서도 계속 있고 그 다음에도 있고 그 다음 지역에도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증가를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증가된 인구와 함께 집단 간의 교류가 계속 이루어지고 유전자가 교환이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200만 년 전부터 한 10만 년 전까지, 만 년 전까지는 우리 빙하기거든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엄청 힘든데 그렇게 힘든 곳에 그렇게 힘든 시간에 근근히 연명하기도 힘든 이 시기에 인구 증가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의외의 인류 성공의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인류를 볼 때, 특히 호모소기 진화를 볼 때는 이 인구 증가가 별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 저는 그것이 참 유감입니다. 이 인구가 왜 증가했으며 어떻게 증가했는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 증가된 인구들, 증가된 인구, 고인류들을 보면은 두뇌 용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문화 행위가 누적적으로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이전 것도 계속 쓰면서 더해지는 거죠. 올드원 구석기, 아슐리안 구석기에서 중기 구석기, 무스테리안을 쓰고 후기 구석기를 쓴다는 게 중기 구석기를 버리고 후기 구석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중기 구석기도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후기 구석기도 쓴다는 겁니다. 이런 누적적인 복잡화와 두뇌 용량 증가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뇌 용량의 증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머리가 큰데, 두뇌가 큰데 그것을 몸집의 크기와 두뇌의 크기를 나누어서 로그를 만들어서 쭉 나열해 보면은 있을 만한 크기에 있습니다. AR228-1은 루시거든요. 이 정도의 몸집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에게서 볼 수 있을 만큼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호모 속으로 들어오면 일단 WT15K 같은 경우에는 초기의 호모 에렉투스인데 이 정도의 몸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의 두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시작을 하고 크게 시작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거를 그 간단한 포인트를 굳이도 논문으로 써서 낸 적도 있습니다. 쭉 커지고 있어요. 큰 두뇌는 사실 굉장히 좀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큰 두뇌라는 건 이거죠. 저나 여러분은 평균 한 1400, 1500cc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뇌. 그런데 그것이 큰 두뇌이고요. 작은 두뇌라고 할 때는 대개는 침팬지 어른의 머리 크기가 400cc 정도거든요. 이게 400cc는 침팬지 어른의 머리 크기도 하고 신생아 머리 크기도 하고 인간의 신생아 그리고 최초 인류 고인류 머리 크기이기도 합니다. 오스트랄피테쿠스 아파레신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한 3배가 커지는 거예요. 이 큰 두뇌는 일단 얻기가 힘듭니다. 뭐든지 새로 만들려면
더 크게 만들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에너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항상 비쌌잖아요. 지금이야 싸지만. 근데 더 척박한 저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여튼간에 구했다는 거죠. 그런 그 얘기는 이파리나 샐러드나 과일보다도 고기, 특히 마블링이 된 고기를 많이 먹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얻었지만 유지하기 힘듭니다. 인간 두뇌는 현재 몸무게의 2%를 차지하지만 에너지의 25%를 씁니다. 그리고 큰 머리는 당연히 태어나기도 힘들죠. 그렇게 얻기 힘들고 유지하기 힘들고 태어나기 힘든 머리가 뭔가 유익하니까 그랬겠죠. 그 유익이 어디서 왔을까요? 큰 머리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연결할 수 있고 이게 어떤 정보냐면 이제 뭐 복잡한 기술, 복잡한 문화, 엄청난 사회관계, 환경 적응. 엄청난 사회관계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린 인구 증가하고도 관련이 되겠죠. 인구가 사람 수가 많아지면 사회관계망도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영장류 같은 경우에 보면 두뇌의 크기와 집단의 크기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머리가 크다는 얘기는 뭔가 문화 기술이 복잡하다기보다는 뭐 거기도 쓸모가 있었겠지만 그거와 함께 더 중요한 건 어쩌면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합니다. 인구가 어떻게 증가했을까요? 거기에 열쇠에는 노년층이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노년층이 커지는 거와 인구 증가가 역할이 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노년이라는 거는 정의가 그렇잖아요. 생식이 끝난 사람들이니까 그 양반들이 더 오래 사는 게 우리 인구의 증가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을 또 이 뻔한 이야기를 또 논문을 써서 냈습니다. 대개 이 비율은 젊은 어른과 늙은 어른의 비율인데요. 그러니까 0.12라는 거는 뭐 젊은 어른 100명당 늙은 어른이 12명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율이 0.25는 젊은 어른 100명당 늙은 어른이 25명이죠. 그래서 점점 늘어납니다. 오스트랄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린 0.39인데 이 후기 유럽 구석기에 보면은 3만 년 전에 이렇게 2배 이상의,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젊은 어른 100명당 늙은 어른이 200명 이상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노년층 증가는 더 살아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하튼 머릿수는 늘어났겠죠.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3세대가 겹쳐서 있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축적이 될 뿐만 아니라 누적적인 복합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력이 증가하면 생존력도 증가하고 그래서 또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돌연변이의 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증가해서 진화 속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구 증가가 되면 유전자 교환이 증가하면서 인종이 소멸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인류에게 인종은 없습니다. 2분. 그래서 이거를 이제 2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세계성이 동북아시아의 화석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이 플라스토스의 인류의 두뇌 용량 증가를 보면 아시아에서도
당연히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런 세계성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에서만은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형질이 꾸준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다지역 연계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형질이 무엇인지는 굳이 제가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하시면 제가 더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 예로 이 몽고에서 나왔던 살크히트 역시 어떤 세계성, 점점 커지는 두뇌와 함께 지역성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살크히트가 나왔을 때 호모 에렉투스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은 호모 에렉투스라서 그 형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계속 꾸준하게 보이는, 나중에 나오는 현생 인류에게서 보이는 형질입니다. 한반도의 고인류에 대해서 60초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고인류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보는 한은, 알고 있는 한은 없습니다. 역포,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데 본 바 없고 북한에 있습니다. 샹시 저쪽 모 대학 박물관에 있다는데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옆머리 뼈예요. 그리고 후기 구석기의 어린아이 무덤이라고 주장되는 흥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용곡도 현생 인류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한반도의 이 고인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인류가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왜냐면 그리고 그것을 한민족의 기원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맨 처음 발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걸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막 서둘러서 얘기했으면 안 들어갔을 텐데,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옛날에서 살아서 출토된 사람들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돌아다녔기 때문에 많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조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의 유전자를 설명하는 것은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석기 시대 이후에 많은 그야말로 이동과 관련되어서 문화적인 생물학적인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어떤 쭉 무슨 조상 후손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한반도의 고인류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한다면, 이 뼈가 별로 없으니까, 화석이 별로 없으니까 고고학 자료에 의존을 하는데, 새날 계속 아까 말씀드린 문화행위의 누적적인 복잡화가 한반도에서도 보인다는 거죠. 핵석기 제작이 계속됩니다. 소위 원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그거 외에 거기에 덧붙여져서 새날 석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원시적인 석기에 사람들이 따로 있고 새날 석기를 만든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그 둘의 어떤 고고학에서의 자료가 보이는 양상을 가지고 마치 인구 집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를 제가 가끔 보는데, 그것은 정말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 것입니다. 고고학 자료를 예를 들어 북남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것이 생물학적인 차이는 아닌 것입니다. 고인류 집단은 역동적으로 지역을 정리했으며, 특히 새로운 지역을 탐험하는 우리 고인류는 다른 집단과 계속 활발하게 교류를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나온 이런 많은 유적들을 보면서 저는 한반도라고 보시지 말고 이렇게 생겼던 땅덩어리를 다녔던 사람들의 흔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200만 년 동안 이 추운 지역에서 살아남았던 그런 한반도를 포함해서 유라시아의 후손이 우리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